안녕하세요.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여기에 약 60여 분의 전문가가 40여 개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아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국민 여러분과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신통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허윤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정토론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시고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신 최병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박기현 부의장님, 그리고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셨던 현정택 원장님, 그리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충영 원장님, 그리고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시고 현재 서울대 교수로 계신 박태호 교수님,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변호사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연구위원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수이고 한국구제학회장이신 김태환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의 안덕근 교수님, 그리고 세종대의 김정숙 교수님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좋은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윤 교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중 전쟁 하에서 국익 극대화하기 한국의 신통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허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K4의 첫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여기에도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및 무역기술 전쟁 가속화. 처음에는 통상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술, 민주주의, 인권 아주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셔널리즘의 확산과 다자주의의 태조인데요. 내셔널리즘은 경제적으로는 반이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다자주의는 WTO가 지금 사법, 입법, 행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고요. 네 번째는 코로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감염병이 완화되고 확대되고 반복되는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상당 기간 일종의 세계화의 비용으로서 우리가 치르면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비대면 시대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고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는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통상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통상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중견 국가로서의 대외 경제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지향적 통상정책의 추진. 세 번째는 중장기 국익 극대화를 위해 태평양 중시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산업의 육성. 이렇게 4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중견 국가로서의 대외 경제 비전은 그동안 저희가 정말 보릿고개에서 또 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너무 생존에 급급하고 소극적인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견지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핵심 중견 국가 위상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비전 제시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잡아본 전략입니다. 핵심 이슈는 WTO 다자주의 복원 그리고 대안적 협정. 대안적 협정은 메가 FTA라든지 또는 분야별 복수국 무역협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도국 지원 방식. 사실 다자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알력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WTO 체제 개혁이나 지역 분야별 복수국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특히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 국영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보조금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이슈, 의약품,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 이런 이슈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포괄적인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한국이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각국이 산업정책을 부활함에 따라서 한국도 통상산업기술안보정책을 통합적,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내 혁신 전략,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이 되어왔던 경제와 정치 또는 외교와 통상의 분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치지향적 통상정책의 추진인데요. 가치지향적 통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노동 문제입니다. 이미 상당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환경노동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는 수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의 위치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도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의 안도 제시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EU와 이제 같이 사실 트럼프에서는 어느 정도 손뼉을 마주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제 미국과 EU가 같이 손뼉을 마주치면서 환경 노동 이슈를 강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WTO 환경상품 협정이라든지 또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또는 USMCA나 또 미국, 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이나 CPTPP나 환경 노동 챕터들이 다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IS 시리즈도 향후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민첩성을 확보하면서 이런 환경 노동 분야 이슈 본격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가치 지향은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기술 동맹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부패, 자금 세탁,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소위 가치 동맹과 이익 동맹이 함께 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 D10이라든지 G7에 이제 한국, 호주, 일본이 합쳐진 거죠. 또 쿼드 플러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에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기술 동맹, 이익 동맹도 추구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도 명확한 스탠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회색 지대에서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글로벌로 ESG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큰 물결이기 때문에 ESG 강화 추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의 중점 추진 과제는 환경 노동에 이어서 반부패, 인권, 민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의 정립, 그리고 주요 동맹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한국도 이제는 액션 플랜 또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평양 중시 전략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우방과의 연계고리 속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한미동맹 링크를 공략해서 한국의 레버리지 파워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쪽에서 멀어지면은 오히려 중국의 바기닝 파워가 커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라 하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한반도 재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재균형 전략을 제안해 보면 RCEP은 이미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또 최종 서명도 끝났죠. 그래서 물론 인도가 빠졌지만, 그래서 RCEP에 대응해서 CPTPP 조기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진척은 없지만 한중일 FTA를 카운터하는 입장에서 한미일 FTA도 우리가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는 USMCA, 즉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이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서 New P5, 새로운 퍼시픽 태평양 5개국 FTA도 한국이 다자주의의 실패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과감한 FTA 구상과 제안 및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그 FTA 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전략이 나오고 그것들이 협정문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전술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산업 육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요국에서 산업 정책의 부활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의 무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줄었지만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통관, 물류 등 무역 전 과정 디지털 기반 확충을 통해서 무역 원활화를 가속화하고 혁신 산업과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우리도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 강국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고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빅데이터나 AI,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활용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또 표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인력 자원을 포함해서 육성책도 내놓아야 된다. 사실 지금 AI 전문가 과정만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령 환경 관련해서 탄소 채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혁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인프라나 규제가 상당히 미비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이 되어야 됐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술 기반에 의한 혁신 산업의 육성이 우리로서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그래서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이라는 이 기본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나 복수국 협정의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동맹에 있어서 이 가치는 이익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자를 통해서 후자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태평양 중시 전략은 선진 통상대국과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부응하는 대외경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전략 측면에서는 주요국들이 이슈 연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통상과 산업과 기술과 안보의 벽을 허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내에 유연한 정책 가버넌스, 소위 혁신과 전략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정부와 산업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워낙 통상 분야의 석학들이 다 나와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그냥 촉발하는 의미에서의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단어들이 태평양을 중시하는 가치동맹을 만들고 그거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던 게 한미일 FTA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그 UP5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굉장히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전략 플랫폼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허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모두에 소개해드린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최병일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오디언스가 아마 차기 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오디언스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상정책의 핵심은 이제 통상을 통해서 국익을 정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국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발제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국익이 뭔지 디파인이 되지 않았어요. 통상 분야에 과거 우리가 보면 뭐 마켓 액세스를 확보하는 거, 아니면은 뭐 개방의 충격을 뭐 완화하는 거, 아니 이 두 개를 합친 것, 그러면서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통상 정책의 뭐 지고지순한 이제 국익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는 뭐 교과서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efficiency가 모든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중국이 WTO에 들어오고 체제는 다르지만 뭐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 체제의 상위점은 접어두고 오로지 efficiency driven 된 value chain도 만들고 이제 그런 FTA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확대 그 효율성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2016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급속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와중에 뭐 이게 더 이제 대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efficiency라는 단어를 좀 잊어버리고 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정책을 가이던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까 생각해 봤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resilience잖아요. 근데 resilience라는 거는 사실 뭐 전혀 경제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통상 정책에 뭐 최근에 들어온 이제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이 배경이라는 것은 밸류 체인을 그 efficiency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났더니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통해서 중국의 정치를 바꾸려고 했던 서구의 계획이 거꾸로 이제 스트라이크 백 된 거죠. 오히려 중국의 고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서구의 정치 체제 안전성을 흔드는 너무나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뭔가 이제 샥에 대한 좀 완충 작용. 그래서 resilience라는 단어가 그런 거죠. 그 efficiency하고 resilience라는 거는 굉장히 좀 comparable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허 교수가 발표해서 말씀하신 산업정책의 부활이라는 것도 20세기 산업정책하고는 비슷한 듯하면서 굉장히 좀 다르다는 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도했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산업정책의 고전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경제 체제가
보호와 육성을 통해서 온갖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몰아주고 말은 인위적으로 이제 내셔널 챔피언을 픽하는 그런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산업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하죠. 왜냐하면은 마켓 그 사이즈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산업 정책을 그나마 그 정치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국가는 뭐 내수 시장이 큰 그런 국가고, 그나마도 이제 개방이 되면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산업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이유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내셔널 챔피언을 픽했는데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내셔널 챔피언을 픽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 내셔널 챔피언을 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동맹국들을 이제 내셔널 챔피언으로 그룹을 하는 그런 얼라이언스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기술 동맹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런 민주주의 기술 동맹을 허 교수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이 변화가 뭐 바이든 4년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향후에도 지속될 그런 변화인지 저는 뭐 자신할 수 없지만,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구 세계하고 뭔가 그 나름대로 프리 앤 오픈 다자 체제를 이끌던 그런 시대는 당분간 뭐 오지 않을까, 오기 어렵다. 따라서 그러면은 WTO 다자 체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건 좋지만 그거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통상 정책은 굉장히 좀 이제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FTA 시대에도 조금 이제 당분간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모신 분들 가지고 많은 자리에서 논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국가가 FTA를 추동할 수 있는 아무런 국내적인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식의 좀 창조적인 그런 이제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통상경제 추진책에 대해서 교수가 이제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전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저희 외교통상 시대를 겪었고요. 또 산업통상 지금 이제 10년을 목도하고 있는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되게 비겁한 것 같고요. 지금 산업통상 시대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통상으로 가는 것도 해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통상에 협상 기능과 진행 기능이 있으면 최소한 통상 협상 기능은 부처로부터 독립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 30년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클로징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부처가 됐든 간에 신정부가 통상정책을 드라이브하고 디자인함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더 이상 프리 앤 오픈 다자 트레이딩 시스템을 주도하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뭐 그것이 대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컨시퀀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마법에서 풀려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뭐 G2이고 또 어느 순간 G1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 시장은 계속 커지겠지만 중국에서 열려있던 기회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닫혀 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고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는 이제 테크 분야 뭐 이런 이제 나머지 분야에서도 이제 당의 자비가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자칫하면은 인질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마법에 풀려나가야 되겠다. 그럼 뭘 것인가?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분야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뭐 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 차이나 플러스 원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 허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제 국익 중심, 가치 중심, 혁신 산업 육성
이런 통상 정책의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견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허 교수의 이제 발제의 방향성에 저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통상 정책이 향후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어떤 국익을 촉진할지는 좀 더 일리버레이션 돼야 되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너무 낭만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접근, 실사구시적인 접근, 그래서 방향성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병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워낙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미국의 서비스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닐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중국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크게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시간 관계상 현정택 전 부의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택 부의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허 교수님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통상의 그 가치 지향적인 게 들어왔다. 아주 동감을 하고요. 그 가치 지향적인 통상 문제의 예로 이제 환경과 노동 이슈를 허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환경, 딱 이제 보다 축소해서 얘기 드리면은 기후 변화 협약. 이것은 종전 우리가 이제 통상에서 환경과 노동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어떻게 보면은 통상 국가 경제를 전부 좌우하는 그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국가기업 보조금, 인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랑 대립을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예외를 했거든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하나는 북한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하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협정을 재가입을 하고, 그리고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탄소 중립을 촉구를 했고, 미국이 물론 솔선수범을 하면서, 근데 미중이 모든 것이 부딪히면서도 중국이 이 분야에서는 표면적으로 거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국도 2060년에 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태인데요. 사실 내막을 보면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중에서 중국이 120억 톤, 미국이 60억 톤 아주 대량으로 뿜어내고 있는 나라고, 또 어느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줄이는 것도 미국이 줄이는 거 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예를 들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1인당 이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특히 대외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와중에서 유럽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실제로 도입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 노동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국제적인 압력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K 정책 플랫폼 같은 아주 이 종합적인 정책 플랫폼에서 이제 산업, 환경, 외교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는 그러한 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향성만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OECD 가입할 때 이제 대외적으로 노동 문제를 상당히 아주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유럽하고 공조를 하면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 노력을 촉구를 하고 이 촉구하는 노력이 통상과 국가 경제에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일단 상당히 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또는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나 이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실체적으로는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할까, 특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은 나라랑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정택 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우리 김태환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허 교수님 발제와 최병일 사무총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허 교수님의 발제 가운데에 5가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또 4가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각각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통상 강국으로서의 비전 설정에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최병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청구서 또 중국의 어떤 마법에서 풀려나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상 강국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우리나라의 나갈 길을 좀 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치지향적 통상 전략이라든지 태평양 중시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연말에 이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올 연말인가요?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실행을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통상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글로벌 가치와 또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상 무역 이슈에 조금 비껴가면서 처신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대외 산업 정책의 강화 부분이 산업 통상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제는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이 국내 정책을 대폭 축소를 하고 대외 통상 정책으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산업 정책을 대외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의 산업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 자영업 또 소상공인 그런 지원 정책으로 섬기는 정책, 서비스 제공하는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평양 중시 전략에 대해서 뉴 P5 FTA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략들,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이제는 다자주의냐 양자주의냐 구분을 넘어서 다자주의 체제 안에서도 또 양자주의를 확대해 가면서도 좀 플렉서블한 복수국 간 그런 다양한 협의체를 넓혀가서 가는 것이 우리가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것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그런 1조 원의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 공화당, 민주당 다 압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1조 원의 전체 3조 5천억 가운데 1조 원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또 디지털 인프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국가 재정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넓혀가고 또 기업들이 여기에 그런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지털 기반의 인재라든지 혹은 논의 플랫폼들을 지금부터 더 대폭 확충을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기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통상에 대한 어떤 정부 조직을 별도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부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부분은 이제는 통상이 국제개발협력과 또 국제경제와 무역과 통합돼서 훨씬 더 승격된 그런 위치에서 통상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보완적인 수단이 아니라 주도적인 정책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상정책이 경제정책의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상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시지만 저희 그 청년들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박희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호연 교수님과 최백의 선생님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다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보람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국제통상 관련해서 다른 말씀보다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말씀 주신 부분들과 같이 통상이라든지 산업, 그리고 기술, 환경 등 부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리고 혹은 그 단계 속에서 조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인 그 플랫폼적인 정책들에 있어 청년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핵심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청년들의 발자취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긴다면 단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상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청년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남은 부분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현 부의장님 청년의 입장에서 그 통상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자유롭게 무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안충영 선배님께서 저기 제일 가운데 계셔서 안 원장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원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화면이 너무 얼굴이 작게 나와서 제가 얼른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허윤 교수님, 이 가치 지향의 이 통상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저는 뭐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갑자기 소위 가치 지향의 이 통상 질서를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이것은 소위 중국에 대한 견제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하나의 집단적인 일종의 이 자위권 행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은 일당 독재에, 그리고 중국의 기술 굴기, 대국 굴기의 이 기조를 계속 밀고 가면서 중국몽을 이제 실현하는 이와 같은 기조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 하는 입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고민이, 한국은 그동안에 이제 안미, 경중 이렇게 해왔는데,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우리의 고민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 리셴룽 총리 같은 분은 이 아시아의,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까지 포함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그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다자주의 체제로 계속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집단적인 어떤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영국이 주도했던 그 G10 민주주의 그 선진 국가들 그 모임의 G7에 이제 한국, 호주, 남아공이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기본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G7이 계속해서 열리는데 우리가 옵저버로 참가를 했지만은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아예 G10으로 한국이 당당하게 들어간다면은 수상 7개국 선진국에 그다음에 이제 이 호주 그리고 인도, 한국 이런 식의 막 그게 확대돼 가지고 다시 뭐 G11으로 되든지 소련의 러시아의 참여 문제가 되지만은 그쪽으로 좀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설명을 들어보면서 키신저가 이야기했던 소위 그 before 코로나 BC 이어러하고 애프터 코로나 이 AC 이어러의 세계적인 이와 같은 국제 정치 그리고 통상 질서,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 경제와 리버럴 오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확보하는 데 한국은 확실한 우리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또 중국하고의 이 경제 관계는 계속해서 소위 어떻게 하면은 상호 윈윈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그 RCEP을 이와 같이 15개국이 서명을 했으니까 빨리 이걸 조기 반려를 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국회 비준을 빨리 끝내고 이 RCEP 틀 안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방주의적인 통상 어떤 소위 정책에 대해서 여타 RCEP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CPTPP에도 저는 영국처럼 한국도 빨리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입한다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2차제에 영국과 한국이 소위 CPTPP를 합동작전으로 밀고 가는 이와 같은 전략을 구상을 한다면 한국의 위상이 더구나 일본은 사실은 많은 그 CPTPP에 가입에 많은 레저베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허윤 교수님이 태평양 중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인도 퍼시픽으로 이렇게 좀 무대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인도 퍼시픽에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미국이 주장했고 거기 이제 호주와 인도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미국이 분명히 인도 퍼시픽 전략은 네이벌 얼라이언스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 지역의 퍼블릭 구스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팬데믹 대응, 그다음에 로지스틱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관련되는 워킹 그룹을 지금 11개는 지금 작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여기에 확실히 발을 담그고 이 소위 아시아 퍼시픽 이 전략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AIIB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5번째가 출자국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 아시아 퍼시픽 인도 퍼시픽 이 전략 속에서 그 로지스틱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와 같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하자 하는 이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허영 교수님 한미일 이제 FTA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한미일 FTA 지금 한일 관계가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은 계속해서 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리버럴 트레이드 오더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기 위해서 저는 그 한미일 간의 소위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같은 이것을 모범적으로 솔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확대가 되고 WTO에도 굉장히 동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미래 산업 전략으로 자율 그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 배터리 이와 같은 품목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고민이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율 전기 자동차, 그다음 배터리 등등 이것도 많이 중국으로부터의 리튬 그 의존도, 코발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이 세계에서 뭐 전체 60%. 그러니까 중국하고 정말 불가분의 또 이와 같은 인터디펜던스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성장 전략 부문에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실리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당당한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국가 가치를 내세우는 이러한 아주 슬기로운 그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치윤영 원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은 우리가 뭐 순서가 앞뒤가 중요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박태호 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장관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장관님.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11시 45분까지 나간다고 메시지를 좀 전했었는데, 하여튼간 오늘 우리 호 교수님 발표에는 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 K-POP 그 시작할 때 조금 같이 논의도 한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은 또 저도 일말에 뭐 그 책임 같은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 뭐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서론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많이 내용은 나왔지만 그 세계화 또 무역 자유화 이 원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셔널리즘도 나오고 막 그런 거겠지만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호 교수님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정책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상당히 좀 그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좀 과거 지향적이라든가 아까 우리 최병일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저는 미국의 산업 정책의 부활이 과거에 우리가 개도국 때 또는 일본이 썼던 산업 정책 또 중국이 쓰는 산업 정책 그런 게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산업 정책이 이제 인프라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경쟁, 협력 이런 식으로 역시 미국이 자유무역,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던 그런 원칙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전공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비전 그때 이제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 그랬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의 어떤 비전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주요 국가의 관계라든가 국제기구, 협상, 무역체제, 통상 이슈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다. 또 파트너가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어딘가에 우리의 모습을 좀 디파인 하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개도국 지원도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앞으로 통상 정책의 중요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비전이나 입장을 정립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거다 보면은 역시 차원이 부족한 개방형 통상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관계 다변화, 또 생산 활동의 다변화, 그리고 또 선진국 시장의 어떤 수출 내지는 시장을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재적 미래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책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략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아까 다 나왔지만 원칙을 중시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원칙은 뭐 기본적으로 다자무역 체제, 국제무역 규범,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하되,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태평양 중시 전략을 통한 이 극대화 그러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는데 또 다변화도 해야 되는데 유럽을 빼놓고 이렇게 태평양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과거에 그냥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뭐 기술 문제라든가 협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어딘가에 우리가 이 선진국, 우리가 가치 동맹 같이 얘기했지만 가치를 쉐어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나 이런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유럽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주 포괄한, 우리가 좀 더 다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산업 육성, 그거는 우리 통상이 과연 이게 얘기해야 될 분야냐,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이 산업 육성 같은 거는 좀 다른 데로 맡기고,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국제 규범, 뭐 예를 들면은 서버의 뭐 로컬라이제이션, 뭐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텍스,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좀 우리 입장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아까 최병일 교수도 말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관되고 신뢰받는 대외경제 비전을 시행하고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부 조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의 부처의 입장 조정, 모든 부처가 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조정하고 종합하고 국가 전체의 입장을 수립하고 또 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통상부에 있을 때 그게 없어진 거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통상하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엄청난 자산을 쌓아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7, 8년 그 혼동스러운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무슨 다시 외교부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통상 대표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 총리가 총리실에 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된다는 그런 뭐 그건 조금 다르게 두더라도 어쨌든 통상 대표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명실공히 그 대표는 장관급이 아니라 장관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역위원회. 우리 여기 많은 분이 무역위원회 관련하고 있지만 무역위원회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무역위원회는 독립돼야 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뭐 지재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거 얘기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아까 우리 청년 나오셨지만 젊은이들이 나는 통상을 전공해서
통상 대표부에 들어가거나 부처의 통상 전문가로 들어가서 내가 아주 내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성취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통상 전문가 또 지역 전문가 이 양성이 무엇보다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세월이 왔다. 그래서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 할 수 있는 초석을 좀 놔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의 뭐 한계가 왔다. 이런 토의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 캐피탈리즘 인 트랜지션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이제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 통상을 할 때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소득 재분배를 해줘야 된다. 뭐 TAA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통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또 어려움을 겪는 섹터 이거를 어떻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이 그냥 보통 포용적 무슨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좀 프랙티컬하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유 너무 잡다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호 교수님 굉장히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자는 기초하에서 앞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통상대표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할 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제 사회자의 판단으로는 아마 시간당 지금 기회비용이 가장 크신 분이 아마 표인수 변호사님이신 것 같아서 표인수 변호사님께 다음 토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그 허윤 교수님 발제와 그 최병일 그 사무총장님 그 지정 토론 아주 귀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우리 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대부분이 이제 물론 뭐 정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토의가 됐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통상 뭐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그 글로벌 그런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하에서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고 성장과 발전의 문제인데 사실 기업들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뭐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기업은 리스크가 커졌고요. 알다시피 미국에서 제재를 하나 꺼내들면은 중국에서도 똑같은 제재를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고 또 거기에 따른 코스트도 커지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걸 피해가고 하려면은 그만큼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그런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최병일 총장님께서도 중국 마법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들은 아마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아마 당장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 공급망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런 그 공급망이 미국에 취약하게 된 원인이 그 중에 뭐 일부 원인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만 보고 달려들었고 어떤 그 미국의 장기적인 그런 복원력, 회복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등한시했다 하는 게 그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다시피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론, 퀄컴 이런 회사들이 이미 그 전체 매출의 4분의 1, 25%에서 거의 뭐 반 이상을
현재 중국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얼마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그 지금 반도체 매출의 한 아마 40% 정도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한테는 어려운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이제 그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는 아까 허윤 교수님 뭐 구체적인 전략 4가지 중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 그 가치지향적인 통상정책과 그다음에 태평양 중시정책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부는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원칙적인 방향 설정이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현재 미국이 중시하는 그 동맹국 위주의 그런 그 보건력 회복 이런 쪽에도 같이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발제에 뭐 주된 그 큰 그 대원칙인 국익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한 묶음 불어갈 건 아니고 결국 기업들은 또 다른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뭐 저기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정책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저는 그 정부의 그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상 그 정책이 산업, 안보, 통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과 통상의 역할이 더 앞으로 중요한 거 아닌가. 특히 그 산업 정책이 뭐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반도체만 지금 5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산업에만.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미국의 엄청난 그 정부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결국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글로벌 지금 그 환경에서 우리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투자라든지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 그다음에 이런 생산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재편 과정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기업들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할 겁니다만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협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가령 그 미국과 EU 간에도 지금 최근에 15년간 끌어오던 그 항공기 보조금 협정을 종결시킨 것이나 보조금 분쟁을 종결시킨 것이나 또 232조 철강과 알루미늄 올해 연말까지 미국과 EU 간에는 끝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동맹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232조 철강, 알루미늄 더군다나 쿼터까지 이렇게 그 AD, CVD까지 같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협상력으로 같이 풀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그 산업과 통상이 연계가 되면서 정부가 협상력을 좀 더 발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도 아마 뭐 차기 정부에서 또 내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산업과 통상, 안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 컨트롤 타워는 좀 오히려 저는 청와대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게 뭐 국가안보실은 지금 현재는 안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통상안보실이라든지 뭔가 좀 색다른 형태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 무유견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태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국내 제도에 대한 정비입니다. 최근에 그 마그나칩 반도체 상황에서도 보다시피 이미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기술 부분에 관해서도 엄청난 지금 그 상호 간에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 그리고 그 기업 이런 데에 대한 그 중국의 많은 그 관심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걸 잘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그 국가 그 핵심 전략 산업특별법 현재 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또 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기에도 앞으로 국가 기술 내지는 국가 그 핵심 인력들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강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현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과거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쪽만 진흥하는 쪽만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 검토를 좀 하는 특히 미국과 뭐 알다시피 그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국내 제도도 좀 다각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인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기업의 부분에 관한 미시적인 부분을 강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그 차를 운전하시면서 여기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세종대 김정숙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허윤 교수님 발표, 최병일 사무총장님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일단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미중 갈등 문제에서 좀 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변화된 홍콩이라는 어떤 그 홍콩이 여태까지 담당했던 여러 가지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역할, 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양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지금 그 표인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조업이나 또는 금융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그 비교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이나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그 FTA를 맺고 있는 어떤 그런 국가로서의 입장을 십분 살려서 물론 어떤 갈등 과정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헤칭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를 좀 살려가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홍콩이 대처할 수 없는 입장으로 물러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일정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로지스틱이라든지 또는 그 미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국을 통해서 만약에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한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이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한 취지의 토론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부터 이제 계셨던 우리 정철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네, 이렇게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윤 원장님 그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이 통상 환경의 어떤 대전환기에 우리의 어떤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게 국위급대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장 전략하고의 연계가 그 통상만의 전략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성장 전략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뭐 인력 육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표윤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이 사실 재편이 되고 탈세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떤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좀 높여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에서는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내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시키는 성장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새롭게 나타난 산업 정책의 부활, 이 부분은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가치 사슬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화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특히 해외로 나가면서 그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 체인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업들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업들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특히 이제 제조업의 역량 강화라든가 공급망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통상 이슈, 뭐 디지털이라든가 기후 변화, 뭐 노동, 뭐 인권,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신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디지털 통상 이런 분야 그리고 태평양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박태호 교수님께서도 뭐 유럽 말씀을 하셨는데 태평양 중시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핵심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지역별 전략을 뭐 예를 들어 선진권 또는 뭐 개도국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허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미일 FTA라든가 USMCA 플러스 한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중국에 대한 어떤 대안 또는 대응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신남방 국가들과의 어떤 통상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안충영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디지털 협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일 간에는 이미 있고 그다음에 또 USMCA에서도 이제 디지털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통상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FTA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좀 더 국익에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분야별 뭐 지역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 주체별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중에도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또 외국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통상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다변화되고 새롭게 바뀌는 그런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 협상 기능과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기능들이 같이 이제 독립이 필요하다는 최병일 사무총장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데요. 저는 대외 교섭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처 간의 어떤 견해,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이중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부의 거버넌스나 정부 조직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그 새로운 신통상 정책을 통한 우리의 그 성장 그리고 이제 핵심 중견국가로서의 어떤 그 대외 경제 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성장 전략으로서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다양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원장님 말씀 잘 듣고 또 여러 토론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말씀하신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방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태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그 통상 문제가 이제 그 본질에서부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통상 이슈가 우리 노동, 환경, 이제 드디어 등등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이 FTA에 여러모로 반영이 되었지만 그 접촉점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게 안보 이슈건 미중 관계건 EU의 그 CBAM 제도건 232조건 한일 관계건 통상 이슈가 사실은 모든 국가 정책 내지 그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컨트롤 타워 또는 뭔가 조율하는 장치 또는 뭔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조직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처럼 산업부에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교부가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뭔가 하여간 큰 틀에서 좀 조율이 이루어지는 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표인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기업의 리스크 관련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 기업들이 실제 어떤 그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따져보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이게 때로는 큰 그림에서 보이는 이슈와 또 기업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꽤 거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EU CBAM, EU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보면 대부분의 논의가 이게 WTO 협정에 합치하느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의 어떤 것이 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반드시 이제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EU CBAM 제도의 나중 부분에 가보면 실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가령 한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EU에 제출하고 하는 아주 상세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원산지 제도가 다시 하나 중첩적으로 들어올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처리하는 이 새로운 통상 환경을 이제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그 과정에서 EU가 의도하진 않았다고 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초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그 과도한 어려움, 이제 또 그 새로운 과제 등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사전에 문제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대응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통상의 도래처럼 이 통상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를 고민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번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기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새로운 통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서 우리
발제하신 허윤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네, 우선 너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적고 또 일부 교수님, 박사님들은 지금 이 안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좋은 그런 어떤 안들이고 아이디어고 인풋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데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령 한미일 FTA다 또는 제가 말씀드린 New P5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정부의 지향성이고 그래서 전략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또 정책 도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 한미일 FTA를 이니시에이트하고 또 한국이 New Pacific 5를 이니시에이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다자주의가 퇴주하고 미국이 아시다시피 TPA가 7월에 지금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이든 임기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겠다?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자주의도 퇴주하고 당분간 FTA도 어렵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 자유화에 대한 국제 여론의 환기 또 제도적인 어떤 그런 보완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역사적 책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나 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한국의 입지를 저는 우리의 전체적인 가치 지향과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세계가 전체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통상대표부라든지 또는 정부의 협상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제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지만 과거에 아시다시피 산업부와 외교부를 통상교섭본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돼야 될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안들은 아직 심도 있는 그런 어떤 논의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TA도 꼭 FTA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형식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트럼프가 들고 나왔듯이 EPN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부분별 네트워크, 그게 반도체 동맹이 되었건 또는 배터리 동맹이 되었건 또는 바이오 동맹이 되었건 지금은 분야별로 얼마든지 동맹이 맺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매 동맹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차원에서 정부의 스탠스, 정부의 철학을 정부가 충분히 방향을 설정해서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 특히 안총영 원장님, 또 이재민 교수님, 정 박사님, 또 지금 들어가신 최병일 교수님, 모든 분들, 박태 원장님 다 너무 소중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은 잘 저희가 기록을 해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부족한 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코멘트 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상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통상이 예를 들면 외교, 안보, 산업, 기술 이런 것들 정책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통상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더 큰 의미의 통상으로 진화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말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